네, 5월 FOMC에 대한 시장의 해석이 분분하죠. 페드 와처를 모셨습니다. 임재균 KB증권 수석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KB증권 임재균입니다. 네, 오늘 들어가기 전에 참 그 휴일 동안의 미국 증시를 보니까 업앤다운이 참 심했는데요. 네. 어떠셨어요, 소감이? 저도 굉장히 약간 울렁거리는 어제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나스닥이 5%가 빠지는 걸 보면서 와 이거 쉽지 않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이제 FOMC 5월 FOMC를 보고 나서 시장에서는 비둘기적이다라고 이제 평가가 많았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게 비둘기적인 게 마냥 좋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결과가 어제 이제 미국장 급락으로 좀 나타났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회의 결과는 시장의 예상과 부합한 0.5%포인트, 즉 빅스텝을 했고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은 어쨌든 시장은 완화적이었다라고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연준의 드래프트라 그래서 FOMC 이후에 시장의 상승 모멘텀도 있었고요. 하지만 하루 만에 완전히 뒤바뀌었는데요. 네.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한다고 보세요? 일단 5월 FOMC에서 굉장히 이제 완화적으로 판단을 했던 게 75bp 가능성을 배제를 하면서 이제 시장이 완화적이다. 생각보다는 매파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미국 증시라든가 이런 위험 자산이 올랐었던 게 있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금리가 상승을 하고 주식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미국 연준의 이런 완화적인 스탠스가 오히려 물가 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다.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는 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고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더 상승을 해서 향후에 미국 연준이 금리를 더 가파르게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경기가 침체에 도래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5월 FOMC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도 대두가 됐었는데 결국에는 빅 스텝 50bp죠. 0.5%포인트 인상을 했는데 정책적으로 충분했다고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50bp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장이 예상했던 내용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은 아직 파월 의장이 향후 몇 차례의 회의에서 50bp를 더 올린다라고 언급하는 것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연준의 이런 기준금리 정책 스탠스는 완화적인 스탠스다라고 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제 금리 인상을 더 추가적으로 해서 인플레이션을 진짜 통제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이제 시장 전반적인 생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시장 전반적인 생각은 그렇다고 하는데요. 6월 1일부터 QT라는 이제 고강도 긴축이 들어가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too late, 그러니까 너무 늦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물가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연준이라든가 우리나라, 전 세계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이게 물가가 상승한 요인이 크게 처음에 이제 시작한 것은 공급 측, 그러니까 경제 봉쇄라던가 이런 측면들 때문에 공급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는데 중앙은행들의 스탠스가 공급발 인플레이션 충격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못한다였다가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공급발 인플레이션 충격은 분명하지만 결국에 수요가 붙으니까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좀 스탠스가 변했는데요. 중앙은행들의 스탠스는 이런 변화, 그러니까 수요를 억제하겠다라는 게 중앙은행들의 이제 스탠스고 그거에 대한 일환으로 이제 QT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QT가 늦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시작 자체가 테이퍼링이 일단은 굉장히 늦게 끝났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준이 원래 테이퍼링을 150억 달러씩 진행을 하다가 300억 달러까지 증가를 시켰지만은 이미 그 테이퍼링을 시작하고 증가하는 기까지 이미 연준의 스텝은 좀 늦게 가고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QT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는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지 않나. 물가도 높고 이런 우려가 높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5월 중순부터 시작을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6월 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QT 같은 경우가 과거 2017년보다는 훨씬 규모는 크긴 하지만 이미 연준의 이런 스텝이 한 번 꼬인 상황에서 그것을 단기간 돌리기는 좀 쉽지 않은 환경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이미 좀 늦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6월, 7월에 과연 통화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무래도 듀얼 맨데이트, 물가와 고용 관련 지표들일 텐데 어떤 것들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오늘 저녁이죠. 오늘 네. 저녁에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 지표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1일 저녁에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에 따라서 연준의 긴축 스탠스가 더 강해지거나 더 약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이제 고용 시장은 굉장히 견고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도 미국의 경제 상황은 견고하다, 튼튼하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고용 시장 상황을 예를 들었었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시장 그리고 파월 의장도 보면은 3월달 물가가 고점을 이뤘다라고 생각은 하고 그 고점을 이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제로 코로나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 봉쇄 등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물가의 상승 압력이 나타날 수 있는 점은 조금 시장 입장에서는 걱정되고 모니터링이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구원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파월의 또 기자회견에서도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발 리스크, 또 중국의 봉쇄 이런 것들은 사실 연준 같은 중앙은행이 할 게 없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향후 전망은 어떨까요? 최근 들어서는 여전히 우크라이나는 장기화, 중국도 제로 코로나를 고수하면서 여파가 커질 것 같은데 이렇다면 물가의 정점도 지연되면서 더 긴축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시장도 그런 부분을 좀 걱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앞에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거는 공급발 이런 인플레이션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더욱이 이제 지금 공급발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미국 내부가 아닌 중국과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점 때문에 더욱더 연준이 좀 할 수 있는 정책, 긴축을 하더라도 이 공급발 충격을 완화시켜주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기자회견에서도 이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파월 의장은 약간 얼머무리는 이런 스탠스를 네. 보였던 게 있습니다. 결국에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공급발 충격에 대해서는 대응을 할 수 없으니 수요를 억제하거나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한 뒤에는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던데 미국과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실까요? 네, 굉장히 좀 어렵고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 내용인데요. 일단 저희는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높긴 하지만 그만큼 미국 내에서의 이런 고용 시장이 굉장히 견고한 상황이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3분의 2, 경제의 3분의 2가 민간 소비인데 이 민간 소비랑 직접적인 연관이 된 게 고용 지표. 결국에 고용 지표가 굉장히 탄탄하고 견고하다면은 경기 침체가 오기는 쉽지 않은 환경이라는 게 이제 시장의 평가인데요. 다만 이 시장과 저희의 전망과 달리 시장은 점점 경기 둔화보다는 경기 침체를 반영을 하면서 금융시장이라던가 이런 것 좀 걱정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KB증권의 하우스뷰는 침체는 아니다라는 것에 가닥이 보이는 것 같은데 어저께 미국 증시도 그렇고 금융시장은 전부 침체를 보고 있어요. 그 괴리가 미국의 고용시장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 고용시장 좋잖아요. 그러면 반대급부로 이제는 나빠질 소지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연준이 이제 수요를 꺾겠다라는 게 결국에 고용시장을 꺾겠다, 고용시장을 위축시키겠다라고 조금 시장이 해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의 우려가 더 커지게 된 계기가 어제 저녁이었죠. 어제 저녁에 영국의 중앙은행, 영란은행이 기준금리를 25bp 인상을 하면서 이제 기준금리를 1%까지 올렸습니다. 네. 영국이 1% 기준금리라 13년 만에 최고인가요?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2009년 이후 최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차례 연속 금리 인상을 한 경우는 영란은행의 역사상 이제 처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국도 이제 긴축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작년 8월부터 금리 인상을 하긴 했지만 선진국 중앙은행 중에서는 영란은행, 영국의 중앙은행이 가장 빠르게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 중앙은행에서 어제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 이제 시장이 걱정을 하게 된 멘트를 날렸습니다. 연말에 물가 상승률이 10%를 넘을 거라고 전망을 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멘트를 날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영국,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가장 빠르게 금리 인상을 시작한 영란은행도 이렇게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 때문에 경기 침체를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연준도 결국에는 연준도 지금은 이제 경기 침체를 배제를 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 연준도 향후에 금리 인상이 몇 차례 더 누적이 됐을 때는 경기 침체를 걱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게 시장의 평가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구원님. 그렇다면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면 가장 먼저 금리를 올렸던 선진국 중앙은행, 영국 중앙은행이죠. BOE도 두 손 들었어요. 침체가 올 거다. 그리고 금융시장도 침체라는 것에 프라이싱하고 있고요. 그런데 KB증권은 여전히 침체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고용시장 때문에. 네. 그러면 어떤 게 달라지면 침체로 뷰가 바뀔까요? 아무래도 이렇게 민간 소비 쪽에서의 그런 소비 지출, 미국 쪽에서의 소비 지출이 굉장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임금이 지금 미국 내에서는 임금도 빠르게 올라오고 있긴 한데요. 이런 임금 부분이 꺾이는 부분들이 확인이 될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준 같은 경우도 이제 금리 인상 기조에 대해서 조금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지금 어쨌든 간에 연준이 향후 몇 차례, 그러니까 적어도 6월과 7월 FOMC 회의에서는 50bp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게 될 경우 연준도 이 부분에서는 좀 한 발 뺄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연준뿐만이 아니라 영국의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가 많이 빠지는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도 더 빨라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세요? 26일에 또 금통위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원래 저희도 5월 달에는 동결을 예상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뭐 물가 지금 이제 4월 달 국내 물가도 4.8% 증가를 하면서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할 만큼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5월 달 금리 인상으로 이제 조금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을 앞당기는 게 조금 하는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최근에 그 물가가 오르고 있는 요인 중에 한 개가 환율 약세, 그러니까 원화 약세입니다. 지금 원화가 이제 1270원을 돌파를 하면서 굉장히 약세가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원화 약세가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 수입 물가 상승은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환율의 약세를 조금 약세폭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강세로 돌릴 수 있는 재료인 금리 인상을 선제적으로 하는 입장에서 유리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새로 취임한 이창용 한은 총재라던가 그리고 이제 지난 4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더라도 한은 내부에서는 그 금리 인상을 선제적으로 해서 물가와 가계 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도 이제 5월달 금리 인상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가 1.5%니까 연말에 2.25%면 25bp씩 3번 정도 금리 인상을 또 예상한다라고 저희가 알 수 있겠군요.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정체적으로 보면 대긴축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이런 시기에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역시 자산 배분이겠죠. 어떻게 네.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대긴축의 시대입니다. 뭐 중앙은행뿐만이 아니라 뭐 재정 지원도 이제 끊기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비단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적인 현상이라는 점에서 매크로 환경이 굉장히 투자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사실은 이런 환경에서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게 가장 유리하긴 한데 최근에 물가 상승률을 감안을 하면은 은행에 예금을 넣었을 때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현금보다는 사실은 이제 투자 쪽으로 방향을 돌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저희는 이제 주식이라든가 채권 이런 전통 자산보다는 대체 투자 쪽을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국제 유가 뭐 이런 에너지라든가 곡물 가격 부분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면전으로 인해서 곡물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밀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할 만큼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는데 그 이유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 세계에서 이제 밀 생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지금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밀을 수확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수확하는 시기는 8월 이후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8월 달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산 밀이 이제 출하가 되고 수출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그때부터는 쇼티지가 됐다라는 게 체감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연준과 영국의 BOE 그리고 한국은행까지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긴축 행보 그 어느 때보다 좀 살펴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재균 KB증권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